우리 고병견 작가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과를 전공하셨는데 대학원부터는 이제 사회나 이제 철학 쪽으로 좀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철학 쪽으로 니체 철학으로 좀 하셨고 그동안에 이제 각종 이제 저서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 속에서는 굉장히 내공이 깊은 그런 인문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도 지금 자본이라고 마르크스의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12권짜리 이제 책을 또 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나가실 때 그 책을 아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른이 된다는 것, 부제는 칸트가 말하는 철학적 성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아마 강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병건 작가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건입니다. 제가 철학 박사를 받은 건 아니고요. 오늘 또 칸트까지 하필이면 해서 이 철학자 흉내 낼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철학자라고 잘 생각하지도 않고 학위는 물론 이제 화학과 나와서 사회학과 가서 사회학으로 박사는 받았습니다. 그 박사 논문 주제는 돈. 우리가 쓰는 돈 있지 않습니까? 화폐. 그게 서양에서 17세기, 18세기에 이제 그때가 은행 처음 만들어지고 막 이럴 때거든요. 은행이란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경제학자들이라고 경제학이라고 그때는 정치경제학이라고 했지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기 시작하고 그 시기에 돈이란 무엇이었고 무엇이 우리의 그런 욕망이랄까 개념이랄까 이런 걸 형성시켰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석사 논문을 이제 니체 가지고 쓰긴 썼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그래서 철학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철학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 인간을 좀 빌리면 제 얘기를 하기가 좀 편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따가 이제 물론 오늘 원래 생각했던 주제는 제가 칼 마르크스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빨갱이 서생가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본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2달에 한 권씩 2년간 내겠다고 책을 해서 이제 첫 권이 엊그제 나왔어요. 이제부터 이제 2달에 한 권씩 계속 내놔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고 있는데 그 첫 권을 가지고 온 김에 원래는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 사상가와 노동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그 가운데 이제 섭외해 주신 선생님이 꼭 그렇게 무슨 노동 문제는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이를테면 편하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문득 그거 보니까 노동인이 자본인 얘기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을 텐데 그리고 특히 노동조합 행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을 텐데 꼭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이따가 이제 얘기 나올 텐데 노동자가 노동자이기만 해서는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뭐 옛날에 80년대 거창한 용어로 하면 노동 해방이 안 올 것 같은 노동자가 노동자이기만 해서는 예전에 그 전태일 열사 있지 않습니까? 전태일 열사 평전을 읽을 때 그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는데 이분이 여공들 동료 여공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물론 이제 건팔이나 신문팔이 뭐 철거민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물론 나중에 분신도 하셨지만 쭉 싸워가는 힘이 임금에 대한 평소의 관심 때문 혹은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 때문만이었을까? 그 주제로 싸울 때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고 그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근성이라 그럴까? 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소설도 쓰려고 막 했고 소위 노동자인 주제에 주제 파악을 못하고 법전을 펴놓고 막 찍찍 그어가면서 읽기 시작하고 본인이 또 업체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시장조사 다니고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자기만 한 게 아니라 법률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려고 했고 시인이기도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어떤 노동자를 노동해방에 나서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글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와서 노동 문제 얘기하고 자본 문제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노동자가 노동자이기만 하지 않고 시인일 수도 있고 철학자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이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철학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슨 철학과 철학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제가 철학과를 간 적이 없고 철학 수업도 거의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칸트라는 철학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칸트 철학을 제가 공부해서가 아니고 한 10년은 채 안 됐고 한 8년 전 이제 제가 이래 보여도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48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딱 40 넘었을 때 막 됐을 때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철학자 뭐 학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았고 학자한테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칸트라는 사람의 글을 그때 읽었어요. 아주 짧은 글을. 근데 그때는 묘하게 저한테 엄청나게 그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받은 힘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참 내가 얘기 같았구나 라고 뒤집어 말하면 어른이 된다는 건 뭐지라고 하는 이걸 이제 고상한 한자를 쓰면 사람이 좀 무르익는다는 뜻에서 성숙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숙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 이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 되나 이런 얘기는 제가 왜 그런 했냐면 이제 그 어디 대학이나 이런 데 있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장애인 야학이 있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는 데 있어서 있는데 고전에는 이제 수유너머라고 하는 연구자들 인문 연구자들의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책 읽고 글 쓰고 애 키우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그 제 나이 40쯤 됐을 때 깨졌어요. 그게.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쭉 해왔던 어떤 일이 10년 지났는데 회사 망한 것처럼 깨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회사가 다른 게 거기서 애도 키우고 밥도 먹었으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책 보다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데 거기가 깨져가지고 또 그때 하필이면 그 직전까지 소위 추장이라는 걸 맡아가지고 이제 흔한 말로 대표 비슷한 걸 맡아서 있다가 그걸 그만둔 지 6개월 만에 그게 깨져버려가지고 좀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심란해서 제주도에 혼자 1년간 내려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미국 학자한테 생전 처음으로 살려달라는 메일을 써가지고 미국으로 좀 나 좀 데리고 가게 나 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초청해서 코넬 대학의 비지팅 스칼라 방문학자로 1년간 있을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거처로 옮겨서 이제 뉴욕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떨어져 있으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더 심란하더라고요. 보통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옆에 시끄러운 일이 많아야 또 그 일에 잠깐 정신 팔려가지고 내 근심을 잃는데 그렇지 않고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혼자 하는 말들이 다 생생하게 떠올라서 옛날에 나 미워했던 놈들 얼굴도 다 떠오르고 왜 그때 내가 이 말을 못 해줬을까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뭐 누구 말대로 새벽에 이불을 걷어찬다고 그런 것처럼 이 멋진 말로 왜 내가 그 반박을 못했을까 옛날 싸웠을 때 뭐 그런 생각도 나고 믿고 누가 막 망치고 떠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차라리 20대 후반에 혹은 30대쯤에 한번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소위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취업이라는 걸 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이제 무직 상태입니다만 그때 기회가 한번 있지 않았을까 왜 뭐 모르고 너무 즐겁고 희낙낙거리면서 책 보고 사람들 낄낄거려도 어쩌자고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취업할 데도 없고 뭘 할지도 모르고 아는 거라고 책 읽는 거밖에 없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쩌자고 했을까 하면서 점점 공부에 대한 뭐랄까 신뢰랄까 믿음도 안 생기고 함께 공부했던 인간들이 차라리 주먹질하고 싸웠으면 좋았는데 인문학자들이 싸우면 더 질이 안 좋습니다. 왜 질이 안 좋냐면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면 멍이야 한 달 뭐 길어야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빠르면 뭐 일주일에도 사라지는데 말을 정말 잘해요. 그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너무 비유가 적절하고 어떻게 그런 비유로 사람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나서 막 10년 20년도 이게 안 풀릴 정도로 아주 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믿음도 안 생기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도망친다고 미국까지 도망쳤는데
지금 보면 정말 어이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가 아니고 애도 키우는 어쨌든 저는 가장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굳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가족이 있고 아이도 그때는 어렸는데 혼자 막 제주도 1년간 가서 혼자 살고 게다가 또 와이프랑 애 그대로 두고 미국으로 혼자 튀고 거기서 돈을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돈 생활비도 없으니까 있는 돈 막 끌어가고 그래서 사는데 혼자 막 죽을 둥 살 둥 한 1년 괴로워하는 모습 봤을 때는 아내도 이해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 인간이 한 20여 년, 20년 가까이 저도 한 15년 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니까 저럴 수 있겠다 했지만 이게 한두 달이지 1년이고 2년을 그 꼴을 보면 이제 못 견딜 거예요. 근데도 저는 제가 가진 게 엄청나게 큰 상처고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할까 말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심란했던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있을 때도. 근데 그때 도움을 줬던 그래서 어쨌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해준 지금 이제 다시 또 하고 있으니까 이 짓을 하게 해준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월가 점령시라고 기억나세요? 아키퍼의 월스트리트라고 미국의 뉴욕에 누가 하필은 그때 제가 거기 뉴욕에 있어가지고 거기 그 농성장에 같이 있어서 좀 버틸 수 있었고 거기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책방 같은 헌책방 같은 데를 설렁설렁 다니는데 그때 읽었던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친구가 보내준 어떤 글 한 사람은 중국 작가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강한 힘을 하나 줬고 제발 오버하지 말라 하는 중요한 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믿음, 공부한다고 하는 게 뭔지, 사람이 성숙한다는 게 뭔지 문득 되게 쪽팔렸어요. 이 사람 글 읽고 나서 나는 무슨 고민이 엄청 많고 뭔가 대단한 뭘 한 경험한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진짜 애기 같았구나. 즉 주변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마치 10대 반항한 애처럼 온갖 것 뒤집고 사람이 자기 것만 보느라고 옆으로 안 보고 통찰력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옆에 얼마나 이제 안 사람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나랑 싸웠던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데 오로지 나한테만 마치 자기 상처에 코를 계속 들이미는 인간형들이 있습니다. 원한의 정신에 빠져서 원한에 빠져 있으면 그 원한을 준 인간한테 내가 계속 원한을 품는해서 걔한테도 문제 상처가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 상처 주면 내가 계속 그걸 떠올리면 저 인간은 또 몸이 아프고 마치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인형 같은 데다 막 그 칼로 막 찌르고 뭐 바늘로 찌르면 그 인간이 아프고 이러면 괜찮은데 보통 그렇지 않게 되고 내가 내 상처가 아물지 않게 계속 소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전에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사소한 복수라도 하라고 커피 빼주면서 가래침이라도 뱉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상처에 코를 못 대고 있으면 계속 내 상처가 아물다가도 다시 번지고 아물다가도 번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옆을 보지 못하고 계속 거기만 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한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뭐 이야기 옆으로 셌습니다만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두서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넘기실 때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얘기고 제가 이 강의를 중고등학생들한테 하기 때문에 지금 저 간만에 그때 한 7, 8년 전에 고등학생들한테 했던 거예요.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잊어먹었다가 문득 여기 오면서 떠올라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아까 자본을 포기하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칸트 이름은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칸트고 저렇게 생겼다는데 24년에 태어나서 804년이니까 그 당시로는 80세까지 살았으니까 만으로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편, 판단력편 이런 책들인데 그게 다 50대 후반 이후부터 쓴 책들이에요. 60대까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47에 교수가 되고 나서 교수를 되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교수가 47에 46세 됐나 7에 됐나 되고 나서 이제 교수가 되면서 무슨 그 연설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자 듣고 잊어버리세요. 감성계와 예지계의 뭐의 차이에 대해 감각하는 거하고 이성적인 것
세계를 분별하는 거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뭔가 못마땅했는지 좀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치겠다고 들어가서 11년 동안 그 두문불출, 그러니까 산책만 하고 그 유명한 그리고 나와서 50대 후반에 갑자기 들고 나온 책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열나 어려워서 당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의 멘델스존 같은 사람도 우리 백과치 하는 얘기 있죠. 철학책 비고 잠이나 자지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어요. 너무 신경을 쇠약하게 해서 잠이 올 정도라고. 당대 최고 철학자도 그렇게 평한 책인데도 이상하게 그런 거 있죠. 이해는 못하겠는데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어떤 책이 뭔가 제기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이 책이 토론에 막 붙여지고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독일이 조금 뒤늦게 소위 이 시대를 계몽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막 과학도 막 그 발전하고 이럴 때예요. 그럴 때 이 막 그 종교의 지배로부터도 벗어나려고 하고 그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좀 개혁적인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뭐 딱 비유할 수는 없지만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같은 캐릭터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어쩐지 뭔가를 일부러 자꾸 그 사람이 그런 짓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좀 똘똘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칸트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칸트의 생각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측근 한 명을 해서 뭔가 이 상황을 도발시키려고 당시에 독일이 굉장히 루터교잖아요. 루터가 거기 있고 그래서 되게 개신교 쪽에 신실한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를 좀 도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가 너무 삶을 지배하니까 이 근대화라 그럴까 계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월간 베를린의 월간지 하나 월간 베를린이라고 합니다. 거기 잡지에다가 그 글을 하나 쓰게 했어요. 무슨 글을 했냐면 왜 성직자들이 주례 보냐고. 그러니까 결혼은 시민과 시민의 결합이고 일종의 세속된 일이고 시민적인 사안인데 왜 종교적인 사람들이 와서 이걸 하냐고 도발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권력을 이렇게 막 장악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겁도 없이 도발을 한 거야 일부러. 기분 나쁘지 이러고 당연히 성직자 쪽에서 난리가 났죠. 그렇지 않은데 요즘 개몽 떠들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스러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과학이라고 하시고 다 이렇게 내려가서 기분이 나빴는데 성직자들이 이제 드디어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성스러운 이일가 지수 이거 시민적인 사안인데 시청에서 권한할 일이지 왜 교회가 나서냐고 난리를 치니까 열 받았죠. 그래서 축성하지 않는 성직자가 축성하지 않는 결혼이 도대체 뭐냐고 어떤 화가 난 성직자 한 명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나 소나 다 계몽이라고 하니까 아주 시대 풍조가 이제 글러먹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이게 원래 도발인데 문 거죠 미끼를. 그래서 잡지 쪽에서 잘됐다고 정말 계몽이 뭔지 한번 따져보자고. 도대체 영어로 인라이트먼트 불이 확 켜지는 거죠. 독일어는 아우프클레rum이라 그러는데 날씨가 환하게 개인다는 뜻입니다. 계몽이란 말이. 자 이게 뭔지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서 철학자들한테 공모를 한 거예요. 계몽이란 뭔가 이제 답 좀 해주라고.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이 공모를 했고 칸트도 거기에 공모를 한 글이 아주 짧아요. 이게 한 10장이나 될까? 잡지 실린 거니까요. 여튼 무슨 한겨레 21일 시사인 뭐 이런 데 실린 글이에요. 그냥 실렸는데 거기가 이제 그래서 계몽이란 뭔가에 대한 답변하고 썼어요. 그리고 칸트한테 쓰게끔 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칸트가 이제 순수이성편을 쓴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답을 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계몽이란 뭔가에 대해서 칸트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보통 우리가 계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칸트의 답이. 그런데 그 답을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어디 영어책에서 그 칸트의 정치 철학을 소개하는 어떤 책을 미국 헌책방에서 넘기다가 사실 욕을 하고 딴 데 있다가 소개할 어떤 글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당시 계몽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이 사람이 뭔가 계몽이란 건 뭔가 깨인 사람이 되는 건데 이 깨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 배웠다는 게 뭔지 공부란 뭔지도 말해주는 게 있고 깨이지 못한 것과 깨인 것을 칸트가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 되는 거 미성년자가 이걸 알고 나면 사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건 뭔가라는 뜻 같기도 하고 철학 공부 왜 하는가 이런 뜻 같기도 하고 사람이란 무엇으로 사람인가라는 여러 가지로 바꿔도 다 될 것 같은 이 답변이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글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네, 딱 이 시작 단락인데 오늘 이 단락 하나 설명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초등학생처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 계몽이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에서 벗어나는 거다. 계몽이란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미성년이란 그럼 뭐냐?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지성을 쓰지를 못하는 상태를 미성년이라고 한다. 이 미성년에서 근데 이 미성년 상태에 누가 있을 때 좀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거. 추궁을 받아야 되는 거. 너 아직도 미성년자냐? 라고 추궁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책임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게 이 사람이 애당초 지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해당 사항이 없고 있는데도 안 쓰는 인간들이 있다. 있는데도 그것이 지성을 사용할 결단과 용기가 없어서 지성을 안 쓰고 있는 애들. 얘들이 바로 미성년자다. 그래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의 캐치프레이즈는 사페레 아우데 라틴어인데요. 사페레는 호모 사피엔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생각하는 거. 원래 맛을 본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만 어쨌든 생각하는 거가 아우데라는 말은 우리가 네가 감히 개기냐 할 때 감히 영어는 dare to know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감히 네가 내한테 개기는 거야. 그래서 감히 좀 알려고 따져봐라. 감히 알려고 하라. 이게 내가 하는 계몽의 모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오늘 어른이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계몽이라는 것은 미성년에서 벗어나는 것, 즉 어른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미성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나이 든다 그냥 나이 먹었다 이런 뜻하고는 좀 다르게 정의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지성 생각하는 힘이 있는데 생각하는 힘이 애당초 없는 애들은 상관이 없지만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 애들 그것이 나는 미성년이라고 보고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계몽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히 알려고 좀 해라. 감히 좀 따져봐라. 라고 말했어요. 어른이라고 하는 건 좀 따져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계몽이란 말이 좀 특이한데 계몽, 뭐 좀 깨인 사람이란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는 보통 계몽주의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사람들이 미신에 속박하지 않고 과학적이 되는 거 당시에 그리고 조금 그 종교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 도덕적으로 좀 개인주의 뭐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데 찾으면 그런 얘기 나와요. 78세기에 뭐 나타난 일련의 사조로서 개인의 자유와 뭐 이성을 강조, 합리성을 강조한 무슨 사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칸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성의 존재는 내가 그걸로 뭐 시비 거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로 시비 건다 그랬냐면 이성의 사용 왜 안 써?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몽은 이성에 쓰는 것과 관계있지 이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나는 관심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성을 쓴단 말이 도대체 뭘까? 자, 넘겨볼까요? 이성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걸 구별해야 된대요. 이성은 하나는 사적으로 쓰는 거고 하나는 공적으로 쓰는 거래요. 되게 쉽죠? 이성을 사적으로 쓴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성을 사적으로 쓴다. 이성을 사적으로 쓴다면 우리 둘이 좀 내밀하게 했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근데 특이한 비유를 썼어요. 이성을 사적으로 쓴다라는 말의 비유를 뭐로 들었냐면 칸트는 기계부품처럼 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 효율적으로 맡은 바 일을 잘하는 사람. 자, 여기에서 고객 관리를 이 사람한테 100명분 동작부 맡기고 여기 영상부를 맡겼어요. 이 사람이 이틀이면 다 해오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한테 뭐라면 똘똘하다. 일을 참 잘한다. 이런 게 칸트가 생각한 이성의 사적 사용. 이성의 사적인 사용에서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느낌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맡은 바 자기의 지위에 맞는 일들을 아주 잘 해내는 사람. 이런 게 이성의 사적인 사용이에요. 기계 부품처럼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칸트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예전에? 레미제라블 할 때 일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일하는지? 네. 요만한 작업대에 이만한 일감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면 그걸 옮겨서 옆에 사람한테 옮기고 이런 걸 이제 매니팩처라고 부릅니다. 기계가 아직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마치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매니팩처가 마누스 손이란 뜻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곧 기가 출현하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레미제라블은 1830년대인가 19세기 초반 얘기인데 칸트는 방금 보셨지만 1700년대 말이잖아요. 아담 스미스 시대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담 스미스. 근데 발달한 곳에서는 기계를 예감할 수 있는 제임스 무슨 와트가 증기기가 말하고 다 그 시대잖아요. 이 사람이 보건데 그러니까 기계 부품처럼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좀 컴퓨터처럼이에요. 일을 컴퓨터처럼 잘하는 사람을 이성을 사적으로 쓴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성을 사적으로 참 잘 쓴다라고. 그러면 이성을 공적으로 쓴다. 그럼 회사의 업무들은 그럼 대부분 다 이성의 사적인 사용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럼 요거는 근데 계몽이 아니에요. 저기 칸트가 뭔데? 계몽된 사람은 이성을 공적으로 쓰는 거예요. 공적으로 쓴단 말은 뭔가 퍼블릭하게 쓴단 말은 뭔가 칸트는 비유를 저자처럼 책 쓰는 저자처럼 학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퍼블리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책을 출판한다라고 할 때 퍼블릭이란 말과 퍼블리시는 굉장히 같통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익명의 누군가에게 그가 맞는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글을 읽은 누군가에게 던져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까서 공중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를테면 제가 제 생각을 앞에다 펼쳐놓는 거죠. 이게 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퍼블릭 유스인데 공적인 사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몽은 이 공적인 사용에 있다라고 한 건데요. 비유하자면 그걸 교회 비유를 들었어요. 교회 비유도 들고 군대 비유도 들고 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를테면 이 사적인 사용과 공적인 사용은 이런 거예요. 저는 교회 잘 모릅니다만 대강 그냥 말하자면 이를테면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도 이끌고 가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젊은 청년 교회 혹은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아이들을 쭉 데리고 가요. 그래서 교리집이 있고 어떤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해설하라고 사건 사고 없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라고 했어요. 칸트가 말한 거 비슷한데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 전도사는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도 없고 애들도 막 성경 구절을 외우고 다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고. 그런데 한 전도사는 영 시원치 않아요. 오면서 버스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되게 그 기억이 별로 안 좋고. 자, 이 경우에는 이성의 사적 사용 관점에서는 첫 번째 전도사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공공생활하는데 교회가 요즘 점점 신도가 줄어가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교회가 좀 오래돼서 낡았어요. 이참에 저기 사랑의 교회처럼 좀 삐까번쩍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더 복음을 더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이참에 좀 유명한 건축가한테 맡겨가지고 교회를 좀 새로 짓자고. 그러려면 뭐가 들죠? 돈이 들겠죠. 그래서 헌금들을 좀 많이 좀 내게 하자고. 그리고 성경학교 그 통신문에도 부모들에게 다 알리고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가 그 일을 잘 해내면 더 많이 모아오고 헌금도 모아오고 뭐 기부금도 많이 모으면 사적으로는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전도사가 갑자기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도 어딘가에서 그 돈을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내 저기 아버지의 집을 어디 장사꾼 저기 집으로 도둑놈석으로 만들었다고 막 걷어차고 그러시지 않나 막 이러고 돈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모으고 걷는 게 좋은가? 그런데 내가 이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물론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 문장 성경의 그 구절을.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교인들 모이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는 담임 목사가 있고 밑에 뭐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으니까 위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시킨 대로 장군이 마치 하사관 다루듯이 쭉쭉쭉 일을 잘하면 되는데 요걸 제기하는 순간 예수님 말에 맞는지 따져보자고 말하는 순간 이때는 계급장을 떼야 돼. 같은 기독교인으로 다 예수의 제자로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요 얘기를 하려면 그래야 공정의 장애.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걸 각오하고 하지만 교인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건물을 꼭 그렇게 져야 되는지 교회 건물을 교회는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고 그때 이 사람은 공적으로 이성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용기죠.
칸트는 계몽의 비밀을 딴 사람하고 다르게 본 거예요. 딴 사람들 다 여기서 찾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미성년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몽은 어른이 되는 첫 번째 정서를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요. 계몽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성을 공적으로 쓰는 거다예요. 사적으로 쓰지 않고 공적으로 쓴다는 것인데, 공적으로 쓰는 거에 첫 번째 필요한 거, 그 정서는 뭐냐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일을 따져보자고. 납세자 얘기를 들었는데 착한 시민, 사적인 이성이 잘 발달된 시민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대요. 칸트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공적 이성이 발달한 시민은, 그 공적인 존재, 계몽된 존재, 깨인 시민은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좀 따져보자고 말한대요.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좀 따져본다고. 이건 칸트 얘기입니다. 유능한 장군은 병사들을 사적 이성, 유능한 사적인 존재는 지성이 발달해 있고 하는 사람은 군대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단기간에 소위 오늘날 기업에서 말하는 생산성이 높아요. 이게 사적 이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갑자기 장교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많은 지금 병력 자원, 사람 많다고 전쟁이 이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현대화하는 게 차라리 나고, 그럴 거면 개병제를 하지 말고 직업군인으로 바꾸고 이렇게 징병제를 좀 다시 생각해 보자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을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때 그 사람 뭘로 쓰냐면 군인의 하사관으로 혹은 장교 소령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글은 국방을 해야 되는 시민의 이론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령 영관급 장교면 장군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 문제를 장군이든 하사관이든 병사든 민간인이든 다 얘기 좀 해보자. 우리가 국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해서 따져보자고 쓰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소령으로 쓰는 게 아닐 거예요. 한 시민으로서 쓰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몽이라고 칸트는 말했지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킨 대로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고 따져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묻지 못하면, 묻는 존재가 안 되면 사람은 어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전히 미성년자예요. 저 사람은 일은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회장님이 시킨 걸 전무님이 어마어마하게 잘 해냈는데 은근히 미성년자일 수 있다. 은근히. 아니면 꽤나 미성년자일 수 있다. 그 일이 왜 그런지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네, 첫 번째 이게 나왔습니다. 용기, 어른 된다는 걸 비밀. 첫 번째는 조금 용감해져야 해요. 지금보다 더. 넘겨볼까요? 그런데 방금 이제 말한 거하고 똑같은데, 자, 소령이기만 해서는 군대 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가 대리인 안에서는 문제를 못 제기하죠. 그냥 시킨 거나 잘해야 되죠. 똑같은데 아까 부목사가 부목사인 안에서는, 전도사가 학생인 안에서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야 해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따지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안에서는. 언제 학생은 따질 수 있냐? 우리가 이 교실이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즉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 그 구성원 중에 하나가 맡은 바 직분은 다르지만 나도 이 배움의 장에 참여하고 선생도 이루고 있으면 여기서 배움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야, 그냥 아침 일찍 와서 다 줄 맞추고 청소해놓고 있어, 너희들은. 그리고 1시간 동안 다 명상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배움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것이 필요해 라고. 그런데 하라면 해 라고 말하면 그 일을 잘하게 하는 수는 있어요. 사적 지성으로, 지성의 사적 사용으로. 그러나 공적인 존재는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미성년자한테 하는 말은 똑같아요. 언제나 가만히 좀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가 항상 어른이 아이한테 하는 얘기예요. 즉 미성년자로 누구를 대화할 때 그래요. 넌 그럼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나서지 좀 말라고. 이 얘기가 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넌 미성년자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감히, 아우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감히, 근데 따져보는 거. 물론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무조건 만들면 내가 용기가 필요할 리가 없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한에서 그러나 꺼내보고 싶은 거예요. 공론장에서 얘기 좀 해보자고. 속 터져 미치겠다고. 그때 필요한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아이가 아이인 한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자인 한에서는
여성이 여성인 한에서는, 즉 자기 맡은 바 직분에 매여 있는 한에서는 공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인이 한국인 한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이해관계만 계속 관철시키겠죠. 우리 쪽으로 회로가 돌아갈 테니까, 사적 이성의 사적 사역이 돌아갈 테니까, 이익이 얼마고 계산해보고 쟤들한테 하면 비용이 얼마고 이것 따지고 있을 테니까, 그 문제를 다루려면 내가 내 자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그 문제가 또 하는 거죠. 아까 소령이 소령을 넘어서야, 전도사가 전도사를 넘어서서 담임 목사하고 우리는 예수의 같은 다 제자들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해야,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처럼 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떠날 수 있다. 이걸 칸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칸트용으로는 이게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기계부품처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기계부품은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품이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오더가 있는데 그걸 벗어난다. 이걸 아웃 오브 오더라고 그러거든요. 네. 많이 수리 다니시면 아시지만 고장난 거예요. 아웃 오브 오더란 말은. 제자리에서 돌아야 할 것이 옆자리로 옮겨가 버렸다 라고 하면, 자유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장현상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왜 걸려야 되냐면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니까. 이것이 내가 내한테 지정된 궤도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너는 학생인데 맡은 바 학생으로서 직분이 있는데 왜 오버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이걸 해봐야겠어요 라고 나올 수 있는가? 그 자리에서. 요게 아까 용감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또한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승의 공적인 사용이라고 말하는 게, 그것은 꼭 타인의 명령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습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나는 맨날 이 시간에 이렇게만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런 경향이 있고, 학교에서 이런 경향이 있고, 군대에서도 요 습관도 컨베이어 벨트랑 똑같아요. 여기를 떠나는 만큼 나는 자유로워진다. 희한하죠. 내가 나를 떠나는 만큼 나는 자유로워요. 나의 사적 신분. 나는 그만큼 깨인 사람이고, 내 이익관계에 회로가 있을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얻어 터지는 것도 있고, 괜히 제 손 잡았다가 내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갈 수 있다면 내한테 그만큼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한 발 떠나서 문제를 볼 수 있다. 나는 그 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문제를 볼 수 있다. 내 입장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얘들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매여있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공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공적인 존재가. 이게 어른의 두 번째 정서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용감해지는 거고, 별 얘기도 안 해요. 두 번째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벗어날 수 있는 지정된 위치에서. 이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아까 전태일 열사 얘기를 했는데, 노동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번역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크 랑시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되게 그 프랑스도 열라 엘리트 사회지 않습니까? 그 관료들은 다 국립행정학교 출신이고, 교수들은 다 그 고등사범 출신이고, 이 인간도 그쪽의 엘리트고, 심지어 막시스트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이자든 뭐 꼴통 우파건 다 똑같아요. 다 엘리트 애들이에요. 그 안에서는 윌름가라고 부르는데, 그 고등사범이 있는 거리를. 그런데 이 사람이 육파를 거쳐 완주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전회라 그럴까요?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개념이나 말이 아니라 자기는 노동자 아카이브로 들어갔어요. 옛날 노동자들의 실제 자료를 읽고 싶다고. 그래서 19세기 초 노동자들의 문서들을 마구마구 뒤져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라는 책인데, 이게 되게 왜 제한테 흥미로웠냐면, 여기가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이 노동조합이 1870년대 가야 만들어집니다. 19세기 후반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건 1830년대 노동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얘기에 딱 깃발 들고 막 할 때 노동자들, 파리에 있는 노동자들 얼마 안 되는 수십 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이니까 이 노동자들이 나중에 19세기 말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바탕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그 선구자들이죠. 이 선구자들이 선구자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책 제목에 관계가 있는데,
시간을 밤을 일단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밤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동일이라고 말하는데 노동시간 하루 중 노동시간 하루 8시간 일한다.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6시간은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시간이죠. 카톡을 보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죠. 이거는 노동력 내가 판매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4시간이에요. 사장님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일주일로 보면 이제 주 5일 근무라면 5일이 그렇죠. 나머지 주말에 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한테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장님은 실제 카톡을 보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불타는 금요일은 있지만 불타는 일요일은 없어요. 왜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요. 벌써 사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일요일 밤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자라 그래 사장님. 뭔 짓이냐고 지금. 빨리 자라고. 그래서 클럽에 못 가는 거예요. 요 세기의 노동자들에게 되게 강한 금욕주의가 요구된대. 왜냐면 그 앞세기 노동자들이 워낙 술 먹고 무슨 월요일도 성월요일이라 그래서 월요일도 막 출근 안 하고, 물론 그 앞에 한참 앞이에요. 요 이미 17, 18세기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컨트롤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19세기 초에는 정말로 셌죠. 금욕주의가. 영국 빅토리아 왕 시대 노동자들 술도 못 먹게 하고 뭐 금주 뭐에 그냥 하여튼 건강한 노동력으로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갑자기 일군의 몇십 명의 파리 노동자들 몇 명이 밤에 설치기 시작했어요. 밤에 딴짓을 했다고. 이 책에 따르면 뭔 짓을 했냐면 시를 쓰거나 책을 읽었어요. 사람들 모임, 독서 모임. 되게 웃겨요. 무슨 책을 읽었냐, 무슨 아까 칼 마르크스, 아니요, 칼 마르크스는 태어나긴 했네요. 1830년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시를 읽는데 무슨 뭐 김남주의 무슨 자유를 읽거나 무슨 혁명 뭘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단결투쟁가를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예요. 서정지 비가 내린다. 그녀는 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냥. 소목장에서 사목수처럼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인데 왜 이 일이 중요하냐? 아까 우리 지금 방금 얘기한 맥락에서는 이 시간이 노동자에 머물면 노동자는 항상 자본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가와 관계된 시간이에요. 내가 노동자로서 움직이는 시간. 그런데 노동자가 노동자에게 멈춘 시간이라서 그래요. 뭔 시간이에요? 갑자기 독서 비평가가 됐고 시인이 된 시간이라서요. 노동자가 노동자에게 멈춘 거죠. 아까 그때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왜 옛날 7, 80년대 노동자, 특히 80년대 초반에 조직할 때 독소회 사건이 이렇게 많은가? 왜 처음에 학출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 대소사부터 먼저 챙기는가? 물론 음모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이 엮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누가 망가지는 걸 못 본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 사람과 시를 같이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고되는 걸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그냥 사적인 이해관계는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고개를 돌리는 것은. 이 힘은 노동에서 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힘은 갑자기 시를 읽다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을 그만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자이기만 하는 걸 그만둬야 된다고요. 산업 역군이기만 하는 걸 그만둬야 된다고. 아까 학생이 학생이기만 하는 걸 그만둬야 성숙한다 그랬잖아요. 한국인이 한국이기만 하면 안 되고 여성이 여성이기만 하면 안 돼. 여성에게 부여된 무슨 책무이 그게 내 운명인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 여성이 여성이기만 하지 않겠다고 나타날 때 갑자기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시작되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이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그럼 미성년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어떤 때 그럴 때 있어요. 너는 아직 이성을 잘 못 쓰는데 너 세상 잘 모르니까 잠깐만 있으라고. 그러나 계속 그런 한에서 그는 미성년자 취급을 해.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행위가 그를 미성년자로 다루는 건 사실이에요. 미성년자로 다루는 한에서 그는 계속 미성년자로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첫 번째는 따져 물었을 때의 용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을 때 어른이 된다.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자이기만 한 존재를 멈춘 밤이 있었고 그 밤이 40, 50년이 흘러서 유럽의 거대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진 기반이 됐다 이거죠. 그 사람 보면 막 그 소목장의 곤이라고 랑시에르가 소개한 사람 보면
이 사람은 다 자기보다 뭐랄까 가치 리스트가 있죠. 내한테 꼭 필요한 거,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무슨 데이트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학비. 근데 소목장이 본인은 제일 첫 번째 항목에 있었던 게 운동화였어요. 아니 그 신발. 왜냐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게 신발이라고. 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니까 여기가 달아없어서 항상 신발이 제일 중요한. 임금이 생기면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거. 이 사람이 벌써 변한 사람이라는 걸 딱 말해줘요. 여기를 먼저 돈을 쓴다고 하는 거. 나에게 10,000원이 생겼을 때 어디다 쓸까가 시 쓰던 사람이 신발에서 투자하겠다고 나는. 왜냐하면 나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밤에 다니면서. 이게 19세기 후반, 19세기 말에 노동조합의 시대를 만들어낸 19세기 전반기의 사람들이다. 그 프롤레타리아 밤. 이 밤이 얼마나 소중한가. 밤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낮은 빼앗겼지만 밤까지 빼앗기지는 않았다. 밤까지 내가 노동자일 수는 없다. 노동자는 낮에 노동자였지 밤까지 내가 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 밤에 뭐 하느냐? 글쎄요. 밤에 시 읽고 글 쓰고 사람 만나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밤에 무르익는 거죠. 밤에 무르익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인데 그래서 넘어갈 때 사실은 앞에 얘기로 제가 막 갑자기 아까 그 신나는 싸움하다 각성할 리는 없겠죠. 지금 앞에 얘기 두 가지에서 갑자기 그래 용기를 냈어야 돼. 그래 자기 자리를 떠나야 자유야 이런 걸로 제가 막 뭉클하고 그때 공동체 무너진 경험하고 이후까지 덮여서 쓰라 떠다니면서 이런 앞에 이야기 두 가지가 뭉클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이런 거 갖고 하면 제가 좀 이상하겠죠. 왜냐면 이건 너무 보편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저한테 문득 와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좀 퍽을 넣었는데 컨셉방에서 그 한때 정치를 이렇게 했는데 앞에는 뭐 그 옛날에 본 거 뭐 하다가 했는데 원래는 이 어떤 책의 한 파트인데요. 무슨 저기 뒤에 나오겠지만 학부들의 정신이라고 칸트의 마지막 책의 한 챕터예요. 원래 칸트가 74살에 쓰고 이거 쓰고 이제 더 책 안 씁니다. 완전 노인 70대 중반의 노인이 어떤 일 하나를 목격하고 글을 썼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대학 개혁에 관한 문제, 대학의 문제. 대학이 당시에 대학이 법학, 신학, 의학, 철학부를 이렇게 네 학부에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의 관계를 해명하는 글이에요. 그 중에 법학부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법학부와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쓴 글인데 요 글 챕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역사란 진보한가? 혁명이란 무엇인가? 왜 이 말이 저한테 지금 보면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해요. 어떤 애는 예전에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그랬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풀리다가 잡지 하나 그 전선의 전쟁터에 잡지 보고 글쎄요 뭐 죄송한 말이면 그냥 일단 썬데이 서울 같은 잡지를 하나 보고 팍 깨달은 거죠. 그거였구나라고. 사람마다 이상하게 어떤 문구가 팍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감정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불안정할 때 어떤 문구 하나 확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아까 거기서 갑자기 역사란 진보하는가라는 말이 정말로 저한테 세게 와서 왜 세게 왔냐면 저한테는 이 문장이 우리는 인간을 믿어도 좋은가로 들렸어요. 사람을 믿어도 좋은가.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진보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더 나아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갈 거다 만들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워낙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랄까 동료에 대한 그것 때문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 아무리 좋은 공부 많이 해도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갑자기 노 학자가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인데 74살의 어떤 칸트라는 이 학자가 이름만 나도 들었던 저도 철학과에서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전공하지도 않는 이 학자가 사실은 프랑스 혁명을 보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1894년에 썼네. 그러니까 5년 뒤인가 쓴 글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잘된 일이에요.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인권선언 그 혁명이. 그런데 이 노학자가 그걸 봤다는 거 죽지 않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의 나이로 보면 일은 다 된 학자가 그 혁명을 봤다는 거 그리고 그 혁명을 보고 바로 쓰지 않고 저 같은 바로 썼을 텐데 저 같은 애들은 워낙 그냥 나오면 바로 반응하는 애라 근데 그 일을 5년이나 지켜본 뒤에 즉 혁명 망한 꼴까지 다 보고
어떤 글을 하나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란 진보할까? 혁명이란 뭘까? 왠지 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혁명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막 벅차올라요. 그냥 야 인간이 어떻게 마치 촛불도 막 보면 처음에 야 맨날 지하철에서 눈도 못 맞춘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함께 이걸 들고 신기해 죽겠고 야 역시 사람은 그래 언젠가 역사는 바로 가게 돼 있어 내가 시야가 짧아서 그렇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혁명을 조금만 지켜보면 역시 사람 하는 짓이 그렇지. 또 이 정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 그렇게 돼요 다.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결국 스탈린 나온 거 봐죠. 다 이렇게 된다고요.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면 다 로베스피에르 나오고 공포정치 나오고 동료들 다 처단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명이 터질 때 너무 감동했지만 좀 지나고 나면 혁명은 타락하게 돼 있거나 배신하게 돼 있거나 하여튼 그래요. 그 배신이 1년 안에 일어날지 100년 안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회의주의자가 되기가 딱 좋아요. 혁명사를 공부하면 염세주의자가 되기가 좋다고. 뜨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만큼 차라리 밋밋했으면 그대로 가는데 높이 뜨거워졌다가 에너지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방출되는 게 맞습니다. 인간이 냉수를 막 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묻는 거예요. 역사는 진보하는가라고. 근데 저한테 우리가 사람을 믿어도 좋을까 이렇게 그때 사정으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문장을 하나 앉아서 읽었어요. 또 지금은 이제 그 느낌이 좀 덜 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좋았어요. 거기 주저앉아서 내가 참 애 같았구나라고 이 할아버지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으니까 이 철학자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 답은 뭐였을까요? 인간은 진보하는가? 예스도 예스? 네. 그렇죠. 상황이 지금 제가 꼬라지가 안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그렇다고 실망하면 이제 학자극장 뭔가 위대할 리가 없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반전이 있겠죠. 예스. 도대체 왜 예스인가예요? 혁명이 일어난 순간에 썼으면 예스겠죠. 그런데 망한 걸 보고 썼기 때문에 왜 예스인가? 그런데 이 인간이 되게 혁명을 바라본 시각이 독특했어요. 혁명은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자 역사는 진보하는가? 진보하려면 이게 미래에 관한 일이잖아요. 진보할지 안 할지. 이건 점쟁이라면 별을 보고 점을 치면 되는데 철학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한 거예요. 내가 미래 일에 대해서 인간이 진보할지 말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별을 보고 점칠 거 아니라면.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철학자가 말할 수 있는 건 뭘 보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뭔가 말할 수 있다면? 경험 속에서 말해야지. 경험하지도 않은 거 갖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인과 동시에 바로 과거가 되는 것들이지 미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어떤 사인을 볼 수 있다. 교회에서 이적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는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증상. 이거를 읽을 줄 안다면 이거를 이제 어떤 철학자는 징후적 독해라고 합니다. 증상을 읽어낸다. 계속 콧물을 흘리세요. 아침부터 보니까 이분이. 그럼 제가 말했어요. 오후부터 목 칼칼해지고 밤에 열 좀 날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예언이나 하듯이. 물론 안 날 수도 있지만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요게 사인이에요. 증상이라고. 감기의 전형적 증상.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의 전형적 증상이에요. 그러면 말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역사는 진보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려면 증상을 찾아야겠다. 우리 시대에 내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이럴 때면 콧물이 있는지를 콧물이 하니까 좀 덜 이합니다만 다시 돌아가면 뭔가 신호가 있는지 마치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신호가 있는지 찾듯이 신호가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라고 찾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찾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혁명은 우리가 엉뚱한 데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리얼리스트인데 혁명은 그 재능 있는 민족, 즉 프랑스인들이 일으킨 혁명은 프랑스에서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칸트는 되게 이상한 말. 그런데 혁명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혁명은 구경꾼들에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주인공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공들만 보기 때문에 저 주인공이 권력을 잡는 걸 받고 걔가 부패하는 걸 받고 걔가 망가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칸트는 어디를 봤냐면 구경꾼들을 봤고 혁명은 구경꾼들에게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구경꾼들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구경꾼이 있었을까요? 프랑스 혁명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있었나요? 펜스 쳐놓고 프랑스인들 말고 누구요? 칸트 자기 독일인들의 일어나고 자기한테 혁명이 일어났다. 왜 그랬느냐? 프랑스 혁명이 이 인간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만 봐도 군주가 조금 더 포용력이 그래서 관용을 좀 더 열기를 차라리 계속 뭔가를 요구하더라도 혁명까지는 기대를 못하고 싹을 키우자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런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에서. 군주가 목도 날아가고. 너무 놀라서 그 케니스베르크 프로이센의 이 인간이 할아버지예요. 지금 엄청. 오늘날에도 할아버지인데 당대로 보면 엄청 할아버지입니다. 70이에요. 70이.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막 가가지고 1.6말 왕복하면 심리기를 신문사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프랑스 혁명 얘기를 인간이 뭔가 깨인 것처럼. 그런데 혁명이 망가졌죠. 되게 속 쓰렸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게 혁명이냐? 내일도 아니었잖아요. 내일도 아닌데 남의 일이잖아요. 그 일이 프랑스인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내일처럼 가슴이 아파요. 잘 될 때 막 기쁘고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일도 아닌데 내일처럼 느껴진다. 네 일인데 내일처럼 느껴진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느껴진다. 이런 걸 심퍼시, 공감이라고 불렀어요. 모두가. 근데 칸트는 혁명에 거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칸트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이란 말이 아니라 인류란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개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갈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일도 아닌 일인데 내일처럼 느껴질 때, 구경꾼의 마음. 누군가 맡고 있는데 내일 아니지만 내가 뛰어들어가서 막 말리고 싶을 때, 내일도 아닌데 기쁠 때. 제가 이 글을 읽을 때가 희망버스 할 텐데요. 당사자 아닌 사람 빠져라고 말하면 계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도 아닌데 왜 껴들어? 왜 껴드냐면 개인이 아니라 인류니까, 인간이니까, 애가 아니라 어른이니까. 즉 연대죠, 연대. 공감과 연대가 되어야 어른인 거라는 거예요. 지꺼만 챙기면 미성년에서 못 벗어나요. 나는 내 자리에 머무는 한에서는 공적 존재가 안 되고, 나는 나를 떠나야만, 그런 용기를 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자유, 내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너한테 가는 거예요. 너한테. 네 문제가 내 문제 같다. 왜 이게 하냐면 프랑스인과 그 당시 점점 민족주의가 득세해서 서로 프랑스,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이 전쟁의 기운이 막 뻘쳐오르는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는. 그러나 칸트는 우리는 믿는 것이 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일이요. 구경꾼 마음속에 있는 그 일을 믿는다. 그 일이 당장 실현 안 될 수도 있고 100년 돼야 실현될 수도 있고 1000년 돼야 실현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질이 있다. 무슨 소질이 있느냐? 계몽될 소질, 자유로워질 소질, 어른될 소질, 성숙할 소질이 있다. 그 소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시민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네, 공감. 딱 세 가지 말한 셈인데요.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문득 나는 나만 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인간은 믿을 수 없어가 무슨 관점이냐면 내 고통에만 착목하는 거죠. 한 번도 여기서 코를 떼어본 적도 없구나. 그러고 나서 문득 보니까 아내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서울에서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 만든 동료들도 이제야 보이고, 난 지금 뭐 했지라고 갑자기 창피하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라고 했지만 정말 신이 나를 본다면 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오바를 저 오바하는 애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뭐 불똥 하나 튀었다고 난리 나서 호들갑다고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여기저기 찡찡대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칸트가 혁명이 망가진 걸 다 보고 자기가 그 기대했던 혁명이 망가진 걸 보고도 희망을 걸었잖아요. 소질이 있다고 나는. 그런데 나는 프랑스 혁명은 그냥 공동체 사람들 좀 싸워서 오버한 거 가지고 이 난리 생쇼를 친 게 나는 정말 미성년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이라는 책에서 미성년의 그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떤 유명한 학자가 막 수십 년간 공부를 한 학자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이님하고 와서 말을 해요. 나 큰일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안일은 우리 안사람 소관인가 모르나? 칸트가 이게 바로 미성년자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려움 때문이든 게으름 때문이든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린 한에서 그래서 내가 사회운동까지 굳이 양심을 할 필요 있어 하는 애 있으니까 거기다 후원금을 좀 넣어주면 되지. 내가 뭐 교리를 어떻게 바꿀 수 양심적 목사한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되지. 댓글 한번 달아주면 되지. 내가 요리를 굳이 할 필요 있나? 우리 안사람한테 돈을 갖다 벌어주면 되지. 내가 게으름 때문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안에서 그 일에 관해서 나는 미성년자라고 했어. 그러면 그가 시키는 대로 휘둘리게 돼 있어. 정치적으로 미성년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 교육 문제에서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고, 종교 문제에서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곳곳 영역에서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미성년자로 보통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도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칸트는 돈 많은 사람들인 것이 있어요. 돈으로 시키면 되니까. 요리를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요리사한테 돈 주면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백신 개발을 하고 좀 송금해 주면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쾌고의 관점에서 봐도 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안에서 우리는 성숙하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내 비행기야 세워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콩 해양이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두 가지 감정이 다 들 수 있어요. 우와 부럽다. 나도 한번 내 비행기 있어서 야 이거 내 비행기야 세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길도 있어요. 그럼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학적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야 저건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손가락에 오그라드냐. 저 얘기를 듣는 순간도 있어요. 전자라면 철학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자의 꿈을 꾸고 있다면. 후자의 꿈을 꾸고 있다면 저건 정말 예의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는 느낌이 든다면 좀 철학적 성숙의 문제예요. 난 저렇게 돈이 없지만 저렇게 살 수는 없다. 보통 근데 가난하면 별 수 없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좀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요리 안 해주니까 지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누가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니까 내가 목소리 높여야지. 내가 돈이 많으면 유력 정치가한테 정치 자금 주면 걔가 내 문제 해결해 줄 텐데 안 되니까 내가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내가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이 준 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칸트는 그랬습니다. 돈이 있으면 미성년자로 계속 남을 수 있다고. 돈이 있으면. 철학자의 길과 돈의 길은 조금 덜 친하긴 해요. 물론 돈 많은 철학자도 있겠지만 좀 덜 친해요. 원리상. 자, 요는 굳이 용기를 낼 필요도 없고 굳이 자유롭지 않아야 되고 굳이 공감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그러나 돈이 없으면 요 길밖에 없어요. 용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로워져야 되고 시야가 메이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연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직감만이 아니고. 근데 어떠면 이런 존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한 존재가 될까? 넘겨주실래요? 마지막입니다. 6시 반에 딱 끝나게 돼요. 길이 없어요. 칸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성숙의 방법이 없어요. 성숙의 길에 미리 들어서야 성숙할 수 있어요. 자유의 길에 미리 들어서지 않으면 자유를 향해 성숙할 수도 없어요. 미숙하더라도 자유에서 시작해야지. 노예에서 시작하면 노예밖에 안 돼요. 벨트에 의해서는 연락 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매뉴얼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자유인가요, 그게? 자유를 향한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성숙을 향한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세요.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자유인가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애당초 처음부터 성숙하고 노예 길에 들어선 사람은 애당초 자유로울 길이 없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칸트한테 이 노인네한테 공감했던 것은 물론 칸트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제가 만난 칸트가 너무 노인네라서 이 노인네한테 제가 큰 공감을 했던 것은 그리고 제가 너무 어리고 유치반스였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던 이유는 여기서 던진 말인데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아이일 때 우리 걸음마 걸을 때 있잖아요. 순수성 비판에 나오는 비유입니다만 이 줄을 잡고 보행기 있잖아요. 그걸 타고 걷잖아요. 이리 끌고 저리 끈 것 같지만 사실은 걔만 보면 얘가 걷는 것 같지만 조금 확대해 보면 사람이 밀었다 당겼다 합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자기 발로 서야 해요. 언젠가 한 번은. 이 매뉴얼대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서는 방법이 있어. 이건 없대요. 그런데 해줄 말은 딱 하나예요. 근데 있잖아, 너 설 수 있다. 아이한테 해줄 말은 그거예요. 너 설 수 있다. 너한테 그런 힘이 있어. 능력이라고. 그 힘을 좀 내면 돼. 근데 그리고 넘어지기도 할 거야 아마.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프다.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안 아프다. 아니 좀 아플 때도 있어. 근데 어디 부러지거나 하지는 아니 부러져도 괜찮아. 부러져도 또 생각보다 잘 붙는다 그게. 해봐라고. 철학자는 딱 두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삐끼하고 치어리더. 철학자란 뭔가에 대한 제가 얻은 답변은 그거였어요. 아, 철학자는 삐끼이자 치어리더구나. 해보라고 자꾸 부추기고 유인하고 할 수 있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 삐끼짓과 이 치어리더 짓을 해서 인간이 서는 거예요. 물론 미약하게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자유 없는 거에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용기 없는 거에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실 있대요. 안 써서 그렇지. 한푼만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만 안 따지겠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쬐끔일 수는 있어요. 그 쬐끔인 걸 키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엄청 슬픔에 빠질 때도 기쁨이 쬐끔 있는 거예요. 그걸 키우려고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속 상태에 있고 두려움에 있죠. 평소에 사실 게으르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클 만큼 작아진 자유가 있긴 있어요. 이거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키우면 조금 더 해볼 수 있고 이것이 또 퍼지면 좀 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꽤 사람이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 되게 성숙해 보이고 사람이 저 사람 두렵지도 않나? 그리고 어떻게 자기 문제도 아닌데 저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도 있고 할 텐데 저기서 한 발 떠나려고 도대체 내공이 어디서 나온 걸까라는 말이 어느덧 가능해진다. 처음에 그럴 수는 없고 딱 하나예요. 힘은 있대요. 그러니까 칸트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여기까지입니다.